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 2교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운송수단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주로 육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연료 자동차,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동하는 경로가 어떤 경로냐면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 거냐면 공중과 우주 공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우주 항공 기술의 발달을 해서 우주여행을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런 자료들은 절대로 타인에게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출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로 소개되는 부분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초에 우리가 수송기술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드론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줬었죠. 이 드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무선 전파로 비행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인 항공장치가 바로 드론입니다. 요즘에는 취미용이나 촬영용이나 군사용이나 상업용이나 굉장히 활동 범위가 많아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드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겠지만 드론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위로 붕 뜨게 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력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고 합니다. 또 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항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항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서 앞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력력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드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의 비행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드론의 비행 원리는 이렇습니다. 1번하고 4번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2번하고 3번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론은 요 4개의 회전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회전 물체가. 자, 이게 어떠한 걸로 회전이 빠르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1번, 2번이 빠르게 회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앞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 2번 프로펠러를 빠르게 회전하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4번 회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추진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과 뒤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리 회전할 수 있어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1번, 4번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또 2번, 3번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회전하는 것들을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왼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거. 뭐 이거 똑같은 원리겠죠? 자, 2번, 4번이 빠르게 회전한다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1번, 3번이 빠르게 회전한다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그 다음에 상하 좌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드론의 기본적인 비행 원리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드론이 우리가 앞으로 어느 쪽에 많이 이용될 것이냐,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취미용으로 많이 이용됐을 것 같습니다. 오락용이나 게임용으로, 또 군사용으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아셔요?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이 나중에 조작됐다는 말이 있고 게임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란의 지도자를 살해하는데 드론을 통해서 살해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파란색으로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링크를 시켜놨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드론이 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반경이 배터리가 이렇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까지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는 이 상업용으로도 드론 택배 같은 부분에도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드론이 우리 생활에 앞으로 미칠 요인이 아니겠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 항공 기술에 따라서 우리 우주여행을 더 가까이 하는데, 이 하늘을 나는 기본적인 이 드론 말고 항공 우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엔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트 엔진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로켓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트 엔진하고 로켓 엔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트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뒤를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뛰쳐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때도 우리가 마찰을 해서 앞쪽으로 박차고 나가면 그 마찰에 의해서 앞쪽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그것도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제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제트기관은 연소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러한 기본 터보 제트기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흡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공기를 흡입한 거를 여기서 공기를 압축을 하죠. 그 흡입되는 그 압축 공기를 여기다가 연료에다가 같이 밀어넣어가지고 여기서 태웁니다. 그러면 엄청난 여기서 뭐가 생기겠죠? 폭발이 생기겠죠. 폭발된 그 힘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터보제트 기관의 원리일 거고, 또 이런 흡입 장치가 조금 더 좀 작은 기관에서 연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램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걸 흡입구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압축기 없이 자동적으로 압축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램 제트 기관이라고 하고, 그 흡입구에 있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스크램 제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압축기 없이 자동적으로 연료가 흡입돼서 여기서 압축이 돼서 이게 여기가 연소될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구조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조금은 소형 기관에 이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대형 기관에 이용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켓 기관입니다. 로켓 기관은 우주 항공을 우주 바깥에는 뭐냐면 공기가 희박합니다. 공기가 희박하다는 건 뭐냐면 그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 기관은 제트 기관하고 다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산소가 따로 연료하고 같이 탑재를 해갖고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로켓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추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연료가 있습니다. 산화제가 있습니다. 이거 산화제라는 건 글자가 들어오면 산소통입니다. 그러면 대기권 밖에는 뭐가 없습니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산화제하고 결국 혼합이 돼가지고 여기서 혼합이 돼가지고 연소실에서 연소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힘으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로켓 기관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주 개발에 따른 기술들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주 개발을 할 때 이용되는 것들은 뭐냐면 제트 기관이 아니고 로켓 기관이다. 왜냐면 우주 공간에는 뭐가 없다고요?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기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로켓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어떻게 한다면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적도 부근은 아무래도 뭐냐면 어떤 공간인가 아시죠? 과학 시간에 배웠을까 알 겁니다. 아무래도 대기권하고 이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박에서 발사하는 부분 또는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뭐냐면 로켓이 발사되는 이 발사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발사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회수하는 거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자,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여 위에 있는 이거 부분만 활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발사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리게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가 어떻게 되냐면 따로 이 위에 있는 거는 따로 날아가서 자연스럽게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발사체는 뭐냐면 따로 이렇게 발사되고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발사체 만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용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이 어떻게 지금 많이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50개 가까이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기술의 거의 10대 강국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우리가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한국형 발사체를 기술 목적으로 해서 올해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위기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발사체가 조만간에 이제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쏘아 올리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우주 개발 현황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1915년에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발사체를 이용했다는 거, 한국형 발사체를 우리가 19년 12월 달에 우리가 도입해서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지궤도 발사체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한다는 부분,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대형 이런 정지궤도 6톤급의 대형 정지궤도의 위성 발사체도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2040년도 되면 우리가 완성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첨단 수송 기술들이 있을 수 있냐면 개인 1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틴 제트백 같은 거, 그 다음에 진공관속을 살리는 초음속 열차에는 하이퍼루프 같은 거. 초음속으로 살리면 음속은 굉장히 빠르죠?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이제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음속을 우리가 뭐냐면 시속 마하라고 그러죠. 마하 1이라면 1000km 이상입니다. 1000km보다도 훨씬 더 빠른 초음속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이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진공관속을 살게 되면 이동할 수 있는 열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이퍼루퍼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면 스페이스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비행기 물체에다가 가운데에 우주선을 같이 해서 발사를 합니다. 이 발사한 것이 꽤 높은 고도까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이 우주 발사체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것이 저절로 위로 날아가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서 우주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페이스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죠. 기존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달려있는 이 비행기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회수가 되면 될 거고 이 우주선 가운데 있는 우주선은 그대로 우주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회수율도 높고 그래서 우주여행하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스페이스십 2라고 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학습활동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드론의 원리, 요거는 한번 파란색으로 된 거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드론은 뭐냐면 조종사가 직접 합성하지 않고 항공기와 달리 무선 전파로 비행이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취미용, 촬영용, 군사용, 상업용으로 앞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겠냐면 양력, 추력, 그 다음에 항력, 중력, 아까 쌤이 파워포인트 설명했죠. 요 네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드론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1번하고 4번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2번하고 3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앞쪽으로 이동하려면 1번하고 2번하고 회전을 하면은 앞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3번하고 4번하고 이게 회전이 빠르게 하면 뒤쪽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 제자리 회전,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드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드론은 우리 생활에 어떤 걸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미칠 것인지를 한번 열거해 보면 취미용, 군사용, 상업용, 다양한 용으로 많이 이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용으로는 우리 오락용, 게임용으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사용은 드론 부대 같은 우리나라 창설이 됐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창설이 됐고요. 2020년도에 올해입니다. 2월 달에 이란 2인자를 폭격하는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활동지에 요 파란색으로 이걸 누르면은 그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정도까지 발달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거, 드론 택배, 드론을 위한 퀵 서비스 일반화가 되게 되면 그런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냐면 앞으로는 1주택 1드론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드론 간 충돌이라든지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이런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활동지 두 번째 장을 보면 제트기관, 로켓기관 비교해 다 있죠. 제트기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대표적인 엔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트기관과 로켓기관. 제트기관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이 나는 게 바로 뭐다고요? 안에 그 바깥에 있는 대기권에 가지고 있는 공기를,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로켓기관은 뭐냐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산화제를 탑재하고서 우리가 이용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트기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공기, 우리 연상하면 될 것 같고요. 로켓기관은 우주선에 이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트기관의 종류, 터보 제트기관, 램 제트기관, 스크램 제트기관, 이건 소형기관에 이용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대형기관에 이용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로켓기관의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더 빠르게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 왜? 이게 한번 연소되고 반작용에서 나가게 되면 엄청난 연료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능하다면 연료를 적게 먹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개발에 우리 이용되고 있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 방안을 우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로켓을 재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작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를 만들어서 비용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사체 위치를 조정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냐. 적도 부분이나 선박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거라든지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현황을 보면 따로 여러분들 나눠준 거는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정리를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공위성 및 자체 추진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199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됐죠? 우리나라 된 거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주 개발을 이것들이. 근데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우리가 발을 두드렸다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주 개발 현황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사 로켓이 흡수되는 과정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로켓이 발사했습니다. 이게 로켓 추진체가 있고 그 다음 로켓이 있습니다. 요 로켓은 위에 있는 것들은 다시 낙하선을 통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망가지지 않게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추진체는 지상에 이렇게 캡슐적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미래 첨단 우리 수송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런 개인용 비행장치인 마틴 루터페, 그 다음에 하이퍼루퍼, 스페이스십2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이런 수송 기술들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 거냐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빠르고 안전한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미래의 수송 기술은 또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향할 것이다. 또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연료 부분에서는 뭐냐면 고효율, 저탄소 엔진의 개발을 많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와 바이오 매스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감안한 이런 연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아울러서 친환경 요소를 감안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연료 형태로 많이 가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가 아닌 무슨 연료? 친환경 요소가 가미된 이런 연료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송수산은 뭐냐면 육상과 그 다음에 해상과 그 다음에 항공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육상 부분에는 지능형 자동차, 쉽게 말하면 무인 자동차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수소열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될 거 아니겠냐. 또 수상 부분, 해상 부분에는 공기 부양선이라든가 심해 잠수선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왜? 우리 해상 공간이 지구 표면에 차지하고 있는 게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상 공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또 항공 부분에서는 뭐냐면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초고속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시속 한 800km 정도 됩니다. 마하 1은 얼마 정도 나면 음속이라고 그러죠. 마하 1은 약 시속 한 1000km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대 거의 마하 2, 3, 심하게는 10까지, 우리가 우주선 로켓들을 쏘는 거는 마하 10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용을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린 거를 한 2시간에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초고속 비행기가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주 부분에서는 관광용 우주선이나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일반화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첨단 수송 시스템에 위성 항법 장치, GPS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 또 이동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지능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맵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동 경로를 찾아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첨단 수송 기술에 대해 쭉 공부를 했어요. 자, 배운 거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2교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에 설명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로 항공기에 이용되고 있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 연소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뭡니까?
Z기관이죠. 그죠? Z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순서를 잘못하다 보니까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좀 양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그림은 이 발사 로켓을 회수하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 로켓 장치, 이 로켓이라든가 이런 캡슐들이 굉장히 만드는 제작 비용이 큽니다.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쌉니다.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한번 연상해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온라인 학습 두 번째 강의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